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 정산 지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보류된 상황이고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는 ARS 절차에 들어갔지만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티메프 사태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잠시 뒤 경제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지금 주목해봐야 할 도서 트렌드, 따뜻한 신간 도서들을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지난주 주말까지 필리버스터 진행을 했고 자동 상정이 됐고 7월에는 방송사법하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처리를 했죠. 그리고 8월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고 동시에 이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포함을 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짬짬이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발하고 탄핵을 선동하는 술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개원 이후에 2달 동안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아직도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의 거센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그 결산국회 준비라든가 이런 일정을 고려를 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 시점이 또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정쟁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이번 달에 8월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 또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은 세 번째로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를 했고요. 과방위는 내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방문합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이달 중에 열게 되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고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또 다른 법안들, 양곡관리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지역 곳곳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휴가를 보낼 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 보낼 전망이고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뭐 시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보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를 좀 반추해 보면 LS그룹 대규모 2차 전지 투자가 이루어진 전북 군산을 찾았었고요. 또 그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가기도 했고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전국 곳곳 옮겨다니면서 재복근무자 노고를 격려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민생 현장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번 달에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그 원전 수주 때문에 채코 순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관련한 내용의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지금 국회에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처리 이런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사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안 보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하고 함께 휴가지로 또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일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된다면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로 제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야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들, 언론인 등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고요. 사건과 관계없는 야권 인사들, 언론인들에 대한 조회가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 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직접 그 통신 조회 통지 문자를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지난 1월 4일에 조회를 했다. 그리고 수사 때문에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월에 조회를 한 게 7개월이 지나서 8월이 돼서야 통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신 조회 문서 번호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검찰이 같은 건으로 이재명 전 대표하고 추미애 의원 같은 건으로 조회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의 일환이라면은 이렇게 통신 기록을 조회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 내용들을 좀 보기 위해서 수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좀 봐야 돼요. 이 법이 지난해 말에 개정이 됐고 올해 1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사한다고 통신 자료를 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 어떤 내용도 고지가 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2022년이고 그래서 새롭게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해서 그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이 법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 등에게도 이번에 통보가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30일 이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네. 7개월이나 반년이 더 넘어서 지난 시점에 통보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는 총선 이후에 통지를 한 이유가 뭐겠느냐.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안이라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전방위로 그물망치기로 걸려라 이런 식으로 통신조회에 나선 게 아니냐. 정치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으로서 검찰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검찰은 어떤 이유를 들고 있냐면 사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지난달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보완이 필요했고 그동안은 통지가 어려웠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따라도 이 증거인멸이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수록 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네, 지금 사실 언론인들 상대로도 얼마나 이루어진 건지 좀 분분한데 네.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검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들은 게 3,000명을 조회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더라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고 지금까지 확인된 건 야당 인사는 물론이고 한겨레, EBS, 뉴스타파,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등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언론 노조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 또 여기에 일반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걸 봐서는 또 민간인도 껴있는 거 봐서는 좀 수사 대상에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이 돼 있는 번호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좀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주장으로는 전현직 기자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과 고등학교 동문 상당수도 통신조회에 포함됐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김중배 전 MBC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1934년생이세요. 그래서 90세 언론인까지 통신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보니까 언론 단체들은 50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발 공안 정국이다. 구순의 노 언론인을 포함한 언론인들이 정령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언론 단체들은 이것을 언론인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검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이 실미도 사건이 영화화까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국방부 장관이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다고요. 네, 이 실미도 부대는 1968년에 북한 침투 작전이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중앙정보부하고 공군이 극비리에 창설한 북파 공작원 양성소였는데요. 이 훈련받던 공작원들이 섬에 갇혀가지고 막 가혹한 대우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에 항의를 하려고 섬을 탈출하고 서울로 진입하던 중에 군경하고 대치를 벌이고 또 교전을 벌이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 부대의 정체가 사실 정말 뭐 알려지지 않았었다가 네. 이 군인들이 탄 버스가 청와대로 가면서 폭발을 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 경찰 2명, 민간인 6명, 공작원 20명이 목숨을 잃었었고요. 당시 생존했던 공작원 4명은 경기도 벽제 인근에서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이들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안매장했었고요. 교전 중에 사망한 20명의 유해는 2005년에 발굴을 했지만 국방부는 지난 5월에야 이들 4명에 대한 발굴 착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유해 매장지를 추정을 하고 발굴 권고를 하면서 그나마 그것도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네. 국방부는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공식 사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과 방식은 국방부 간부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과문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르면 다음 달에 유해 발굴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과 해양경찰이 매년 동해 영토 수호 훈련, 그러니까 독도 방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훈련이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2번씩 하고 있고요. 상반기 훈련은 보통 6월이나 7월에 실시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이잖아요. 아직까지 안 했어요. 올해는 그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도 있었고 7월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이 있다 보니까 굵직한 그런 외교 일정들이 있어서 8월로 좀 연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정부 때도 이거 다 훈련을 했던 거였고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때 다 대규모였습니다. 모두 그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나 F-15K 전투기, 광개토 대왕함, 해병대 전력들 모두가 참가할 정도로 큰 규모로 이어가면서 그리고 일단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출범 후에는 공군 전력 참가 없이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고요. 계속해서 좀 비공개인 점에서 이게 뭐 코로나 때는 팬데믹 때문에 비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팬데믹이 끝나면서도 계속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좀 그렇다고 하면서 일본 눈치 보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군 당국이 이 독도 방어 훈련 계획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고요. 지난해 때 비공개할 때도 군이 당시에 얘기했던 게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을 내놨었습니다. 네,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생산해 전방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 오늘자 보도에 따른 내용인데요. 중요 군수기업소들이 생산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250대를 설치했고 이것을 국경 제1선 부대들의 인도하는 인계 인수 기념식이 어제 평양에서 치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네. 근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라 발사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 물론이고 딸 김주애도 석 달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발언들이 좀 강경한 내용들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는 신형 무장장비 세대교체 과정을 여과 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방지하는 특별한 억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김정은이 어떤 걸 강조를 했냐면 미국 주도의 핵 기반 군사 블록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정세가 중대 변화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유한 전쟁 억제력 수준에서 만족을 느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국이 결코 몇 년 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 한 행정부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곧 있으면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치러지니까 네. 거기서 어떤 행정부로 바뀌게 되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시작하면서 이 본격적인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릴레이 오찬, 식사 정치라고 하는데 내부 결속 다지고 아무래도 좀 화합하면서 중진 의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려는 행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일단 오늘 낮에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조경태, 권성동 의원과 오찬을 합니다. 당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이라든가 당정 관계 설정 이런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고 내일은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과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 이틀 뒤인 오는 8일에는 사선 의원들과 오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인선을 꾸렸잖아요. 사무총장에는 서범수 의원, 비서실장으로 박정하 의원 임명했고 다 이제 친한계로 꾸리고 친윤계였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으로 김상훈 의원에 내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눈길이 쏠렸던 게 남은 퍼즐이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이에요. 근데 이 인선도 오늘 오전에 단행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원외 친한계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을 했고 또 당 전략기획 부총장에는 그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 때 총괄 상황실장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위장 추인까지 이루어진다면 한동훈 지도부가 총 9명 중에 4명을 친한계 인사들로 두게 되고 그러면 이번 인선을 아무래도 또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그럼 야당주도 입법 구면에 좀 단일 대우를 갖추고 우리도 전선을 꾸린다.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판도에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어대명 그 독주 1극 체제는 변함은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80% 넘는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다만 눈에 띄는 점은 호남에서 조금 꺾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90% 계속 득표 넘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90 못 넘기고 80%에 머무른 거예요. 물론 이 80%대라는 것도 굉장한데 네. 숫자이긴 하지만 조금 달랐다. 반면에 김두관 후보가 모처럼 10%를 넘기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선전을 했는데요. 전북에서 13%, 광주 15%, 전남 16%가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호남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호남이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죠.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네. 1을 차지하는 텃밭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 역으로 어떤 경고를 줬다.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위험할 수 있다. 라거나 그런 식으로 1극 체제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날렸다라는 분석이 아무래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 전당대회 투표율이 20%에 머물렀어요. 굉장히 부진하죠. 이렇게 텃밭인 곳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최고위원 순위 변동입니다. 주말 사이에 좀 순위가 요동쳤는데 민영배 후보가 원래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네. 5위에 올라서면서 최고위원 5명 뽑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광주 광산을이다 보니까 좀 지역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최고위원에서는 후보자들에서는 역시 좀 찐명, 러닝메이터를 자처한 찐명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는데 이 과정에서 그 오더 전대라는 논란도 일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치 찝어준 사람들에게로 표가 몰린다라는 오더 정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현주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오더로 조직표가 움직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 반발을 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가 차량들 조금씩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고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화서 부근 2차로에서 캠핑 트레일러 관련 사고로 일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이후에는 남사와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남사진이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부근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선동에서 남양주 요금소 또 화도에서 서종 부근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내촌 부근과 상남 6터널에서 7터널 사이 모두 교통량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 정산 지원 사태가 결국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두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이 티몬과 위메프는 법정 관리 신청 그리고 구조조정 시작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의 피해 보상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경제포커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티메프 사태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피해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뭐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한데 네. 피해자 그룹을 좀 크게 둘로 나누면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건을 샀는데 못 받은 이 피해자분들, 네. 그리고 물건을 판매자,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정산금을 못 받은 이 두 그룹으로 보면은 소비자 쪽은 그나마 좀 환불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매자 쪽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소비자 같은 경우는 현재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는데 그 결국 자기가 사고자 했던 걸 못 받아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누적된 금액이 600억 원 정도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정확히 몇 퍼센트가 환불됐다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환불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티몬이나 위메프가 금고를 열어서 현금을 꺼내가지고 환불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쇼핑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결제는 보통 신용카드로 하죠. 그렇죠.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신용카드사가 티몬 위메프에 돈을 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사가 현재 정부의 이제 일종의 뭐 압박을 받고 신용카드사가 환불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결국은 네. 신용카드사도 나중에 티몬 위메프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카드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네. 하지만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카드사들이 일단은 소비자들에게 환불해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 부분은 환불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은 환불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다리면 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카드사, 그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사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이고 금융당국에서 너희가 먼저 일단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해라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또 그 압박을 수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시간의 문제지 환불은 대부분 될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훨씬 피해가 큰 곳이 물건을 판 셀러, 판매자 부분인데 그쪽이 속도가 너무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중소 상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인터넷 쇼핑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뭐 대기업 물건들도 있지만 대기업보다는 훨씬 우리가 여기가 어떤 회사였지? 여기 뭐 하는 회사지? 잘 모르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쵸. 값싼 물건들을 많이 만드니까. 그런 분들은 티몬 위메프에 물건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
팀원 위메프에서 한두 달 있다가 물건을 대금을 정산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이 현재 파악된 게 2,7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2,700억이 전부가 아니라 네. 보통 한 2달 정도 있다 정산을 해주거든요. 팀원 위메프가.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2,700억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금액이 2,700억이고 6월, 7월에 이제 정산 시기가 도래하는 것들까지 합치면 아마 못해도 한 8천억, 뭐 1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네. 1억 원도 아니고 1조 원 정도를 못 받고 현재 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뭐 그분들도 자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자기가 물건 사온 것들 비용 치러야 되고 뭐 건물 임대도 내야 되고 쓸 돈이 많을 텐데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쪽 부분 전혀 환불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와 달리 중간에 무슨 카드사가 끼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팀원과 위메프, 그다음에 판매자 셀러가 다이렉트로 돈을 정산해야 되는 구조인데 현재 팀원 위메프가 손을 놓고 있는 구조여서 거기는 속도가 전혀 안 나고 기약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뭐 판매자, 판매 업체들이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뭐 현재로서 추산하기로는 한 5만여 곳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중소상공인이 5만여 곳 그리고 1조 원. 그럼 대략 나누면은 평균으로 거칠게 나누면 네. 한 곳당 2천만 원 정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도 자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자기가 물건을 팔려면 어디서 또 떼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네. 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돌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분명히 팀원 위메프에서 돈을 받을 돈이 있는 건 분명한데 거기서 돈을 안 주니까 당장 돈이 말라버리는 그걸 흑자도산이라고 하는데 네. 가만히 놔두면 흑자도산이 좀 속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긴급 운영 자금이라고 해서 대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빌려주는 거죠. 일단 이 대출금으로 급한 돈을 막고 나중에 팀원 IMF가 좀 정상화되거나 혹은 법원에서 잘 정리가 되면 받을 돈을 받으셔라라고 현재로서는 급한 불은 대출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팀원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7월 30일에 팀원 IMF가 법정 관리, 정확한 용어로는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8월 2일에 법원이 팀원 IMF 두 곳의 경영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그 빚,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이냐를 신문을 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팀원 IMF가 속칭 장부를 다 까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법원에 다 보여줬다고 하고 법원이 한 가지 여기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뭘 승인을 해줬냐면은 원래 기업 회생이 들어가면 채권자, 채무자와의 돈 주고받기는 모두 스톱입니다. 모두 스톱이고 법원이 들여다보고 현재 이 회사의 상태를 볼 때 너희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으니까 모든 채권자의 빚을 절반씩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차례 갚아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모든 걸 일단 정지시켜 놓고 법원이 차분히 보고 심사하고 몇 %까지 갚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죠. 모든 게 중단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 나온 게 자율구조조정 계획이라고 ARS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은 했지만 일단 법원이 시간을 줄 테니까 빚을 진 채무자와 그러니까 팀원 IMF와 빚을 갖고 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 현재 같은 경우는 셀러겠죠. 판분들이 일단은 최대한 너희끼리 한번 조정을 해봐라라고 시간을 한 달 정도 줬어요. 그 한 달 안에 이제 해결이 조금이라도 되면은 다행인 거고요. 팀원 IMF가 급전을 마련해서 그게 안 된다면은 결국은 한 달 늦게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사태 해결이 더 늦어지는 그런 결과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구조조정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자율이란 느낌이 그런데 네.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우리가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도 왼쪽에 한 덩어리의 그룹이 있고 오른쪽에 한 덩어리 두 그룹만 있으면 이기가 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둘 뿐이니까.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아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밀린 셀러들, 판매자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채권자가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팀원 IMF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환불 받은 소비자들도 있고 이런 그룹별 채권자가 다 합치면 한 11만 명 정도 돼요. 11만 곳 정도.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러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기타 채무자도 있고 전부 성격과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당위 채권자는 내가 먼저 받겠다고 할 텐데 그렇겠죠.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룹이 하나라면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딱딱딱 정리가 되는데 이건 그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채권자들끼리 모임, 그러니까 채권자 협의회를 꾸리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 않고 복잡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율 구조 조정을 설사 한다 해도 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일은 없어 보이고요. 100번 장부에서 그게 채권자들끼리 이해관계는 조정이 됐다고 해도 결국 핵심은 팀원 위메프가 돈이 있어야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쵸. 팀원 위메프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봐왔고 현재 자본금이 없어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금이 없습니다. 그럴 거면은 팔아야 돼요, 물건을, 자산을. 예를 들어 빌딩을 판다든지. 근데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무슨 대규모 부동산이나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건물에 인터넷 서버 있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팔 자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도 돈 나올 구멍이 없고 현재로서는 그나마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해법은 결국은 팀원 위메프라는 아직은 이 플랫폼이 살아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팔아서 이 사업 자체를 팔아서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투자를 받으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밀린 빚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현재 누가 팀원 위메프를 사겠느냐. 근데 현재 이제 큐텐 말고 팀원이나 위메프 경영진들은 알리나 테무 쪽에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알리 테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과연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돈줄을 나올 구멍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네,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팀원이나 위메프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모회사인 큐텐이 좀 배상에 나설 수는 없어요? 나설 수도 있죠. 근데 관건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아무리 팀원이나 위메프의 모 회사가 큐텐이라고 해도 엄격히 다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문제를 모 회사가 자기 돈으로 갚아주려면 모 회사가 자회사가 그렇게 되도록 지시했거나 거기에 개입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큐텐이 팀원이나 위메프에 이렇게 사태가 망가지도록 고의적으로 뭘 시켰거나 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 수사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 큐텐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져서 우리가 모회사니까 우리가 대신 돈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정산을 먼저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역시 큐텐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큐텐도 현재 누적 적자가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모회사도 자회사도 다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빚을 갚겠어요. 네. 현재로서는 이쪽 저쪽 다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큐텐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팀원과 위메프가 갖고 있던 돈을 끌어다 썼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그 팀원이나 위메프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썼다라고 밝혔어요. 그게 최근에 큐텐이라는 그룹이 미국의 또 다른 인터넷 상거래 업체 위시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네. 그 위시라는 곳을 인수한 인수 작업으로 써버렸다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큐텐이나 위메프가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걸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금을 일부는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뭐 검찰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점들이 드러나면 큐텐의 법적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네. 큐텐이라도 대신 갚아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텐 스스로가 돈이 없으니까 형사처벌은 받을지언정 민사적으로 돈을 갚아줄 길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죠. 네. 이번 사태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고객에게서 받은 판매 대금을 이렇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제하는 법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100만 원을 주고 사면 저는 100만 원을 쇼핑몰에 주잖아요. 네. 그럼 쇼핑몰은 뭐 마진 일부 떼고 그 돈을 결국 노트북 판매 회사에 줘야 되잖아요. 네. 보통 그걸 한 2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자,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가지고 있다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지체될지언정 문제는 안 생기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나쁜 마음을 먹자면 횡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덜 나쁜 마음이라면은 직원들 월급을 줘서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무 규정이 없다는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났고 우리가 사실 인터넷 쇼핑몰로 1년에 거래되는 돈이 거의 100조 원이 넘는데 이거 너무 큰 구멍이 뚫렸다. 이거는 네. 빨리 이 구멍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사태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로부터 삼희성이라고 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 소리로 다듬이 소리, 글 읽는 소리, 갓난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듬이 소리에서는 일상생활의 근면성과 안정을, 또 책 읽는 소리에서는 정신세계의 풍요로움을, 갓난아이 우는 소리에서는 대를 이을 후손에 대한 든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듬이질은 우리 고유의 옷감 손질법이죠. 옷감에 구김살을 펴고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리는 걸 말합니다. 요즘은 다듬이돌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아졌습니다. 글 읽는 소리를 뜻하는 표현으로는 댕글댕글이란 말이 있는데요. 책을 막힘없이 줄줄 잘 읽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또 웽웽 글 읽는 소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보통 웽웽이라고 하면 작은 날벌레나 돌팔매 따위가 잇따라 빠르게 날아가는 소리, 또는 소방차나 구급차 따위가 경적을 잇따라 울릴 때 나는 소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웽웽 글 읽는 소리에서는 웽웽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맑고 높은 소리로 막힌 데 없이 글을 읽는 소리를 뜻합니다. 오늘은 삼희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이 36.3도, 북부산은 35.4도를 보이는 등 많은 지역이 3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게 나타나며 35도 안팎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며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금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
6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중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 내륙은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른바 사이드카가 4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원외 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 출신인 조윤정 전 여성비전 네트워크 이사장을 지명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정지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중동 지역 정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발단은 지난주였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되면서인데요.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최근 최고위급 지휘관이 공습을 받아 숨진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고, 직후 레바논 남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수십 발을 쏘아대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이스라엘에 폭격당하자 같은 달 이스라엘 본토에 드론과 수백 발의 미사일을 날렸던 이란이 조만간 다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고, 한 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를 추가 파견과 더불어서 핵추진 항모 에이브람 링컨호 타격 전단 출력도 명령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를 비롯해 각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히 떠나거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전국 곳곳이 들끓고 있는데요. 폭염 피해도 막심하다고요. 네, 최근 역대급 장마로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찜통더위가 날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요. 같은 기간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무더위에 가축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금류 24
13만 5천여 마리 등 총 25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고요. 양식장에서는 6개 어가에서 5천 마리가 넘는 넙치가 죽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자 사람이고 동물이고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요. 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삼가셔야겠고요. 혹시라도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곧바로 무더위 쉼터를 비롯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에어컨 없는 도시로 불리는 태백도 이번 더위에 맥을 못 추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자랑하는 만큼 그동안 이 폭염 프리존으로 알려지면서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태백시였는데 요즘은 에어컨 설비 업체가 가장 바삐라는 곳이 또 바로 이 태백이라고 합니다. 네. 5, 6년 전만 해도 오래된 아파트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찾아보기 어렵던 풍경도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1년째 에어컨 설치업을 하고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던 태백시지만 결국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무더위는 결국 고랭지까지 침투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매봉산 경작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40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은 곳곳이 노랗게 말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받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농민들 8월 출하기를 앞두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올해 40만 평 중 30%가량이 휴경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폭염은 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몇 년 내로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무더위 얼마나 더 갈까요? 네, 폭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달구고 있는데 앞으로 광복절까지는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의 여름철 기온 자료를 살펴보면요. 6월 폭염 일수는 2.8일로 1973년 전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고요. 또 지난달에는 열대야 일수가 8.8일로 기존 기록을 깨면서 6월에는 가장 뜨거운 낮을 겪었고 7월에는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강릉에서는 열대야가 지난달 19일 이후 오늘 새벽까지 17일째 이어지면서 최장 기록을 깨기도 했고요. 서울과 광주 역시 15일째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어제 낮 경기도 여주는 무려 40도, 서울은 36.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최소 열흘 동안은 지금처럼 찜통더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은 34도, 경북 경산은 36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또 무더위에 씨름하고 있다고요. 네, 폭우로 비상이었던 중국 남부 지역은 이제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무더운 곳으로 꼽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른바 불타는 산을 의미하는 화염산의 지표면 온도는 75도를 기록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날씨지만 불꽃더위를 체험하기 위해 하루 5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중국 신장을 비롯해 남부 장수와 장시, 안후이 등 10개 성은 40도가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저장성 이유는 42.8도까지 치솟았고 사오싱은 42.9도, 황저우는 41.9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걱정인데 이상 기온에 식량 생산 등의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중부와 북동부 지역은 폭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쓰촨성 강딩시 고아진에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8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되기도 했는데요. 일대 마을과 고속도로, 터널 등이 산사태로 모두 쓸려나갔고 마을 주민 9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만이라도 좀 시원해지게 올림픽 소식 살펴볼까요? 네. 우리 태극 전사들 여러 경기에서 메달 소식을 전해왔어요. 네, 밤사이에도 값진 메달 소식이 많았는데요. 먼저 믿고 보는 양궁부터 살펴보죠. 김우진 선수가 남자 개인전 금메달까지 목에 걸면서 이번 대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가 따로 없었는데요. 네. 김우진과 백전노장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의 결승전은 5세트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메달색을 가리는 마지막 한 발 슛오프가 시작됐고 김우진이 쏜 화살은 10점과 9점 사이에 꽂혔는데요. 앨리슨의 마지막 화살이 도착한 곳도 비슷한 위치,
하지만 김우진의 화살이 정중 안에서 4.9mm 더 가까웠습니다. 남자 단체전 3연패와 혼성 단체전 2연패 그리고 생애 첫 개인전 금메달까지 파리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김우진은 남자 선수 첫 3관왕 세리머니로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피날레를 맞았는데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우석도 올림픽 메달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시상 뒤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금메달 5개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쓰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사상 첫 금메달 5개 석권이라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복싱에서도 값진 메달 소식이 들렸는데요. 한국 여자 복싱의 희망 이매지 선수 아쉽게 결승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여자 복싱 첫 메달리스트로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 세계선수권 챔피언 아크바시와 결승 티켓을 놓고 맞붙었는데요. 특유의 빠른 발로 상대를 공략하면서 7cm의 신장 차이에도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3대2로 아쉽게 판정패했는데요.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값진 동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여자 복싱의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복싱이 올림픽 메달을 딴 건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인데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복싱 간판으로 자리매김한 이매지 선수 다음 LA 올림픽에서 다시 메달을 노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 기세가 심상치 않아요.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도 기대해볼 만하겠어요. 네, 벌써 금메달 10개를 수확했는데요. 이대로라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인 금메달 13개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이번 올림픽 목표를 양궁에서 3개, 펜싱에서 2개, 총 5개로 잡았는데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양궁에서 2016 리오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전 종목 석권을 달성하면서 5개의 금메달을 챙겨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고요. 금빛 찌르기에 성공한 펜싱, 여기에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 타이를 이룬 사격까지 금빛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하긴 이르죠. 여전히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여러 남아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 출전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릴레이를 이어줄 것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역도의 박혜정, 스포츠 클라이밍의 이도현, 또 여자 골프도 메달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놓쳐서는 안 될 오늘 경기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네, 대회 10일째인 오늘 남자 사격 25m 속사권총 결선에 진출한 조영재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예선 4위의 기록으로 결선에 진출한 조영재 선수는 금빛 관역을 정조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면서 활약을 펼친 사격에서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배드민턴에선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그랜드슬램에 도전합니다.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가뿐하게 꺾고 28년 만에 여자 단식 결승에 진출했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와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까지 금메달을 휩쓸었던 안세영 선수는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인 올림픽 금메달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왔던 만큼 금빛 결실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또 이번 대회에서 혼합 복식 동메달 목에 건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전지 이은혜 선수와 함께 단체전에 출전해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이들 선수는 브라질을 상대로 16강 경기를 치르는데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땀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었던 전기차에서 돌연 불이 붙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불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는 열선과 그을림 피해를 보는 등 막심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로 단전 단수가 5일째 이어지면서 입주민 400여 명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재민 생활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차주가 마지막으로 주차를 하고 불이 나기까지 차량에는 외부적인 충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심지어 충전 중도 아니었고 그 자리 그대로 59시간가량 주차돼 있다 돌연불이 붙은 건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합동감식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차 화재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년 늘어가는 추세인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총 160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72건이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에서 분리막이 손상될 경우 운행이나 충전 중이 아니더라도 불이 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네. 이 늘어가는 사고에 주민들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같은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전기차를 지상에만 주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놓고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멱살잡이까지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회의에 참석한 한 전기차 차주는 주민들이 전기차 차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아파트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면서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며 친환경차로 보급해놓고 이제는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최근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성은 1.8% 줄었지만 남성 휴직자는 15.7% 크게 늘었습니다. 상반기 초의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새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인데 남성 휴직자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요.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치면서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건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 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 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6+6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자녀는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됐고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6개월 차인 45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부모가 합쳐서 6개월에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 육아휴직제 첫 회 수급자는 1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 육아휴직제 첫 회 수급자는 2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추진하는 등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때는 사실 뭘 해도 전 네. 집중이 잘 안 되던데 이런 더운 날씨에도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책 읽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책 읽다가 재밌으면 더위를 잊을 수가 있기도 하고 네. 재미가 없으면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 가시면 여름에 좀 시원하게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신간들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책들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 추천을 해주실 텐데요. 이번 주 소개할 신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신간 중에서도 재미있고 제목이 긴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아무도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남.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목이 긴 책들인데요. 네. 사실 제목이 길다는 거는 제목만 들어도 책 내용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아무도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고 제목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예, 신하루 작가의 신작입니다. 단편 영을 위하여로 주목받았던 신하루 작가의 이제 신작인데요. 구마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라고 하면 요즘에 무속 관련한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출간되는 한국 소설들 중에도 이런 뭐 퇴마라든가 아니면은 무속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소재로 하는 그런 일종의 오컬트물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인공 이름이 주호예요. 주호라는 이 주인공은 생긴 게 이제 부처를 닮았다고 해서 친구들이 부처라고 부르는 놀리기도 하는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라고 해서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에어컨 설치를 하는 일이에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에어컨 고장 나면 다들 어떤 느낌인지 네.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설치라는 일이 굉장히 고된 거예요. 특히나 에어컨이 고장난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들 기분이 안 좋은 상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일을 하게 되는데 동료 중에 한 명이 일을 쉬는 상황이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을 받고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집이 가보니까 천수선녀라고 하는 무당집인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고장난 에어컨을 고치는데 이 고장난 에어컨을 뜯어봤더니 한 10년은 청소를 안 한 것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걸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이제 이걸 다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너무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천수선녀라고 하는 이 집이 있는 곳 주변에 다른 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집인데 이 집에도 이제 아마도 이 천수선녀인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집에는 지금 나랑 이 할머니 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등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뭔가 방문 하나가 닫혀 있다든가 이런 묘한 기운이 있는 가운데 그 집에서 수리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이제 이미 그 사이에 해가 다 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너무 큰 스트레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이제 주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으스스한 분위기가 일품이기 때문에 오싹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밤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좀 허원한 낮에 읽으시면 좀 시원한 느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오컬트 구마 이런 쪽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화 왜 검은 사제도 그렇고 파묘 같은 작품들도 그쵸, 인기를 그쵸, 그쵸. 끌었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이런 오컬트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머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이야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은 제목이 아주 긴데요.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남. 이 책도 소설이에요?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남이라고 하면 뭔가 이 책 읽다가 잠들고 싶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독특한 제목인데 이 책은 박솔묘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이 작가가 쭉 소설만 써오다가 이번에 첫 번째 에세이를 냈는데요. 그동안 발표했던 글들에 더해서 이번에 새로 쓴 글까지 묶어서 이번 책을 냈습니다. 여름에서 시작해서 또 이듬해 여름까지 넘어가는 구성이기는 한데요.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여름에서 여름까지라고 하면 뭐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여름까지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진 순서대로 실린 게 아니라 맨 앞에 실린 글이 맨 나중에 쓰인 글이고, 그러니까 계절만 맞추어서, 글이 쓰인 계절만 맞추어서 이제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장천육님이 스튜디오에 3분 계신가요? 아나운서님 뒤에 누구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 문자 보자마자 갑자기 시원해졌거든요. 네, 저도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여름에 책을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이제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남 이야기로 네.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 제가 최근에 이 코너에서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라고 하는 독서 에세이를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요. 네. 그 책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고전 세계 문학 전집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분석적인 읽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슨 깊이 있는 분석적인 해석을 전해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책을 읽다가 생겼던 잡다한 일들에 대한 수다를 떠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책의 작가가 주는 어떤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하고 주고받은 이야기,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수다, 이런 식으로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재밌고요. 네. 다카하시 게니치로나 하라리오, 로베르토 볼라뇨 같은 이 작가가 자기가 좋아해온 작가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읽기에도 별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분석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읽다 보면은 나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여름을 다룬 챕터에서 소개하는 책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네, 이 책 제목이 사실 이 책에 실린 첫 번째 글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글 제목이 뭐냐면 볼라노를 읽다가 잠이 들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이 글이 맨 처음 실려 있는 글인 거예요. 네. 볼라뉴라고 하는 작가가 로베르토 볼라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인데요. 이 로베르토 볼라뉴라고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려고 해도 책이 다 두껍기 때문에 엄두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볼라뉴 이야기가 그렇게 읽기가 만만하진 않단 말이죠. 아무리 작가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덤벼들기에는 약간은 각오가 필요한 그런 네. 작가인데요. 이제 이 박솔매 작가가 도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북토크 같은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베르토 볼라뉴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역자가 나오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사를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역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볼라뉴를 번역했으니까 얼마나 여러 번 읽었으며 얼마나 깊게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읽은 다음에 뭘 읽었는지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보고 이게 작가님이나 번역자님이나 물론 다른 독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읽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소설 다 읽은 다음에 나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같은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약간은 유쾌한 기분으로 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가가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겠어요.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소설을 읽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엄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큰 마음 먹어야 소설 한 권 읽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박솔매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신작 소설을 쓰기 전에 이제 워밍업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력 달리기 하기 전에 몸풀기 하는 식으로 어떤 소설을 읽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일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읽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하는 기간도 있고 네. 자기가 그렇게 워밍업 하듯이 읽은 소설들로부터 자기의 소설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는 소설을 어떻게 읽는 것일까에 대한 방법론이 궁금하신 분들께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작가들, 그러니까 박소매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작가가 어떤 작품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은 일기 같은 구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읽을 때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친구랑 만나서 나 무슨 책 읽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이제 친구가 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솔매 작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나 주변에 글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그로부터 파생한 생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폭넓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볼라면 누군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작가들을 찾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책은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일단 굉장히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아마도 이 책 제목을 보고서는 좀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삶이 고통일 땐 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걸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과연 나의 고통을 잠재우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왜 각자 도생 사회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SNS에서 본 글인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워낙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마음 아픈 소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공감을 하면 오히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경을 끄고 사는 게 필요해 라는 식의 이야기가 SNS에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뉴스 볼 때마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뉴스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 모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남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공감하려고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나에게 집착하는 일은 도리어 나를 해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가 둘 다 의사예요. 그런 점도 전문적으로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이라는 점도 이 책의 어떤 전문성 같은 것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이하게 저자가 또 두 사람인데다가 네. 의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마자렐리라고 하는 작가는 미국에 있는 로안대학교 쿠퍼 의과대학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스티븐 트리지악은 같은 대학교의 쿠퍼 의과대학의 중환자 집중치료 전문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문을 쓴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은 자기가 일단은 의사잖아요. 근데 네. 자기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돼서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아이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그때 그 말만 듣고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그 환자들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환자들의 입장에서 의료 과정을 한번 돌아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이런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티븐 트리지악도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전체가 우리가 왜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만 생각하려고 해도 이렇게 나는 계속 불행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쩌면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조금 더 나로 향하는 시선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일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또한 그 근거가 각종 이런 유료학적인 통계들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솔깃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솔직히 아니 나의 삶의 고통인데 어떻게 그쵸.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여유 네, 없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네,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해요? 일단은 왜 최근에 한 2022년 3년 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 부를 신설한다든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에게는 악영향을 끼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연장선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내가 혼자 잘해야 돼, 나를 지킬 건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정신적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육체가 건강해지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에서 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화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 갓 시작한 분들부터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까지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에 저항하는 핵심 같은 경우도 단단하고 친밀하며 돌보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노하우를 제시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 법, 하루 16분 공감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같이 살아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량하게 대하는 것,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뇌가 행동에 따라 재편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감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더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몸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많이 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다혜 기자가 추천하는 신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싱가포르 커피 브랜드 하나가 국내에 매장을 열었는데 네. 커피 한 잔에 48만 원이래요. 네. 아니, 그 뉴스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다 검색해봤습니다. 48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가장 싼 게 보통 아메리카노 수준의 커피 한 잔에 16,000원. 뭐 이것도 싸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원두 100g. 그러니까 커피 5잔을 만들 수 있는 물량의 원두가 300만 원. 와. 아니라고 합니다. 한 잔에 50만 원 정도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마셔야 되는데요. 놀만한 뉴스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커피를 좋아하긴 하지만 48만 원의 커피라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네네. 혹시 커피 좋아하시니까 네네네. 교수님
그 브랜드 커피 마셔보셨어요? 네네. 48만 원짜리는 무서워서 못 마셨고요. 네. 16,000원짜리는 예, 마셔봤습니다. 예, 그런데 솔직한 의견으로 좀 호불호가 아주 가려질 만한데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48만 원짜리는 좀 앞으로 맛을 보면 다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번 뉴스를 보고 좀 질문을 해왔거든요. 왜 비슷한 커피 체리로 만들 것 같은데 왜 브랜드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뭐 한두 배, 두세 배도 아니고 몇백 배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가 심한 거, 가격 차이가 심한 게 브랜드에 따른 가격 차이의 그 크기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뭐 가공 방법 같은 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가공 방법도 사실 다양한데 가격 차이를 아주 심하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 가격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미지예요. 이 카페는 커피의 두 가지 이미지를 담아서 판매하는 아주 획기적인 전략을 써서 성공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1910년에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모로코에서 문을 열었던 전설적인 카페를 이어받았다는 역사적 이미지인데요. 사실 이 카페를 창업한 것은 모로코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이고 뭐 1호점도 모로코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시작됐거든요. 모로코에서 1910년에 문을 열었다. 2차 세계대전 때 문을 닫은 커피하우스의 이름과 이미지를 빌려왔을 뿐입니다. 창업을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5년 전인 2019년이었습니다. 오래된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신생 브랜드죠.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명품 커피라는 이미지입니다. 가격을 높게 책정한 대신 상품 디자인, 뭐 매장 분위기, 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썼던 겁니다. 모든 게 그야말로 럭셔리하죠. 커피의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해서 역사와 문화를 아는 귀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명품 커피라는 좀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이미지에 맞는 높은 가격을 책정한 거죠. 뭐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커피의 이미지를 섞어서 파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만들어진 이미지 덕에 이 커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물론 서양보다는 이제 명품 좋아하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더 높죠. 서양 음료, 커피라는 이미지도 그동안 저희 시간에 많이 다뤘는데요. 서양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세계의 모든 커피인들도 사실 커피는 서양 음료라는 이미지 만들기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는 서양의 세계였고 이제 모든 서양적인 것은 좋고 비싼 것. 반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 서양 밖에서 탄생하고 만들어진 것은 싼 것,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당연히 음료도 서양 음료라야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구 지역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커피인들도 커피는 서양 음료라는 이미지가 퍼지는 것을 뭐 좋아했던 겁니다. 물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서양이 무조건 우월하다, 서양 물건이 우수하다, 뭐 이런 이미지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뭐 아시는 것처럼 한류도 그런데 큰 작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뭐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심지어는 뭐 화장품이나 음료도 모두 서양에서 탄생해야 좋은 것, 우수한 것이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뭐 이번 싱가포르 명품 커피의 국내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 특별한 교훈 내지는 의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커피도 비싸야 잘 팔린다? 내지는 뭐 명품 커피는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교훈일까요? 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싼 커피 품종은 있었습니다. 뭐 세계 3대 커피다, 뭐 사양 고양이 커피다, 뭐 그런 것들은 품종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비싼 커피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 명품 커피가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커피의 세계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뭐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노력하면 우리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커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교훈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기업으로 그 푸른 병을 앞세운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요. 이 푸른 병 카페는 미국과 전혀 관계없는 1683년에 있었던 비엔나 전투를 배경으로 그 탄생했었던 카페 이름이었다는 얘기 잠깐 했는데요. 해주셨죠. 뭐
그것도 같은 이야기죠. 역사 속 이미지를 빌어다가 기업 브랜드로 만들어서 성공한 겁니다. 뭐 자기 나라 역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미지 전쟁 시대입니다. 외국의 어느 선박회사가 앞으로 거북선을 기업 로고 혹은 브랜드 이름으로 써서 성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네. 뭐 직지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외국의 출판사나 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이미지를 찾아내고 뭐 이것을 가지고 한국적인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화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가능하다. 뭐 그런 게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커피에 담긴 이미지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동양인들, 특히 이슬람을 믿는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커피를 뭐 탄압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커피를 뭐 슬기롭게 지켜냈다는 역사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간 우리 코너 커피로 맛보는 역사 너튜브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싸움 구경이 재미있듯이 이야기도 이제 싸움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커피를 둘러싼 싸움 이야기를 통해서 서양인들이 만들려고 했던 커피의 이미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을까요? 이슬람 세력이 커피를 탄압한 것 비슷하게 커피를 반대한 집단으로 역사책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글쎄요. 누군가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전주리 아나운서가 속한 집단입니다. 제가 속한 집단이요? 네네. 뭐 여성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여성입니다. 특히 주부들이에요. 근데 요즘 카페에 가보면 사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요. 네네. 실제로 커피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이 커피를 반대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유럽 기독교 문명은 사실 오랫동안 남성 중심 문명이었거든요. 이런 전통은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100년 전까지. 최초의 여성 과학자로 과학의 역사에 등장하는 마리 퀴리가 남편과 함께 방사능 물질 라디움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해서 유명해진 게 1903년이었습니다. 네.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이었죠. 그리고 1911년에는 단독으로 또 노벨 화학상도 받았고요. 이 과학 발전에 이바지는 했지만 결국 이제 자신이 연구하던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리 퀴리 이전 시대의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과학자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산업혁명의 성공, 즉 근대화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근대화 이후에도 세상은 남성 중심이었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쉽게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커피의 역사에서도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커피의 발견 초기부터 커피가 갖는 부작용을 지적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주장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모두 남성 과학자나 의사들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별로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든 커피 역사책에 등장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 몇 명이 커피를 반대했다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모든 커피 역사책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사책을 읽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성들이 커피를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남성들이 이를 물리치고 커피를 지켜냈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새겨지게 된 겁니다. 여성들의 집단적인 커피 반대 에피소드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유럽에 이제 커피가 전해진 것이 1600년대 초였고요. 커피 하우스 혹은 이제 카페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60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런던을 비롯해서 뭐 파리, 베네치아, 빈, 함부르크 등의 카페가 넘쳐났는데요. 그런데 잉글랜드에서 1674년에 여성의 커피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당시 잉글랜드 국왕 찰스 2세에게 제출됩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너무나 여성적인 활동이어서 남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커피를 마시면 남성들이 여성처럼 수다스러워진다. 결국 커피가 생산되는 사막지대가 그런 것처럼 남편들을 건조해서 열매를 못 맺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장차 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려서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여성은 침대에서 자신의 열정에 응할 남자를 기대하는데 침대에서 만나는 것은 무기력한 시체 같은 남자뿐이다. 어떻게 참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성들이 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굉장히 과감하고 직설적인 주장을 폈네요. 그렇죠. 커피라는 단어 말고 이 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임포턴스 영어로 발기부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프렌치파이드, 즉 프랑스화입니다. 왜 프랑스예요? 네, 신기하죠. 프랑스화한다는 거는 당시 영국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네. 당시 프랑스 남성들이 영국에 비해 이제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지금도 프랑스가 디자인이나 패션으로 유명한 배경이죠. 이게 영국인들에게는 활력 없고 매력 없는 남성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청원서에서 여성들은 씩씩했던 영국 남성들이 커피로 인해 모든 점에서 프랑스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 바다를 맞이하고 있는 이웃 나라 사이에 나쁜 거는 두 나라 사이가 나쁜 거는 뭐 한국과 일본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성들이 이런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주장을 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이 청원서를 주도했던 여성이 누구였는지 알려졌어요? 네, 이 청원서의 필자는 웰 윌러, 뭐 어떤 선의를 가진 자. 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청원서를 남성이 썼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당시 커피보다는 술을 좋아하던 전통적인 남성들의 눈에는 이 화끈한 술집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나 드나들면서 지적인 대화를 즐기고 점잔을 빼는 그 영국 남성들이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이 당시 비판받던 대화를 즐기고 이 점잔을 빼던 그 남성들이 이후에 이제 영국을 주도하는 중산층인 젠틀맨으로 성장합니다. 이 당시에 커피를 즐기고 카페를 드나드는 남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남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이 청원서보다 13년 전에 커피와 커피하우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팜플렛이었는데요. MP라는 그 가명의 남성 저자가 쓴 이 팜플렛은 여성들의 커피 반대 청원서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의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많이 수다를 떨며 여자들을 입시름으로 이길 정도다. 커피는 남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들이 언젠가 커피에 대해 집단 항의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을 보면 이 팜플렛을 쓴 사람 아니면 이 팜플렛 내용에 동조하던 그 누군가가 이 여성들의 이름으로 커피 반대 청원서를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어쨌든 청원서를 쓴 여성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데 모든 역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모욕적인 청원서가 발표된 후에 남성들이 커피 마시거나 뭐 카페 출입을 좀 자제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 남성들의 커피하우스 출입이 뭐 주로 다거나 커피 마시기를 자제했다는 흔적은 전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네. 이 청원서를 비판하는 남성 청원서를 발표합니다. 제목이 이 남자들이 여성들의 커피 반대 청원에 대한 남자들의 대답이죠. 이 청원서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 당신, 여자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온 우리에게 당신들이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어서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커피는 해롭기는커녕 힐링을 가져다주는 음료다. 커피가 남성 자신들을 성적으로 무능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활력을 준다. 커피를 마시면 잠자리가 활기차지고 여성들의 열정에 부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의 커피 반대 청원서 이후에도 커피하우스는 계속 증가를 했고 커피 소비도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뭐 이 청원서가 제출되었던 1670년대에 불과 한 100개 전후였던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30년이 지난 17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2,000 내지 3,000개로 증가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와 커피하우스를 지지하는 남성과 이를 반대하는 여성이라 좀 역사적인 한 장면이었겠어요. 네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여성들이 커피를 반대했고 남성들은 커피를 지지했느냐.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시 여성들의 커피 반대 청원서는 그 이전에 어떤 남성이 발표한 커피 비판 팜플렛의 내용을 많이 옮겨 적었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1670년대에 커피에 대한 비판은 여성들이 앞장서서 하고 이에 대해 남성들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커피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커피를 둘러싸고 남성 대 여성의 대립,
특히 여성의 커피 반대를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남성들이 커피를 지켰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남성 역사학자들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커피를 반대하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모든 교과서에는 저자도 분명하지 않은 여성들의 커피 반대 청원서만 나오거든요. 여성들이 썼다는 것이 흥미롭고 내용이 재미있다는 뭐 이유겠죠. 이 커피를 반대했던 남성들이 먼저 만든 팜플렛이나 다른 자료들은 많이 남아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지 어느 교과서에도 이 팜플렛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커피나 커피하우스의 유행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커피를 비판했던 집단은 이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커피의 유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집단이었을 거 아니에요. 찻집 사장님들? 네네. 가능하죠. 1600년대 후반에는 그런데 아직 영국에 찻집이 유행하기 이전입니다. 네. 영국이 차의 나라로 변하는 것은 1700년대 중반이거든요. 이 커피하우스의 번창, 이 커피의 유행으로 가장 손해를 본 것은 술집입니다. 영국은 1660년 그 왕정 복고로 사회가 안정되기 직전까지는 전쟁과 혁명의 반복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네. 태번이라는 이름의 그 선술집이 많았고 이 거리에는 술주정구들이 넘쳐났거든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그 배경이 바로 이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 잉글랜드 사회였는데요. 그의 작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술 마시고 떠드는 장면입니다. 술 주정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제 때맞춰 등장한 커피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주부들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보다는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맨정실에 들어오는 남편이 당연히 더 훨씬 좋겠죠. 낫죠. 훨씬 낫죠. 커피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술집 주인들이 싫어했죠. 그리고 술집 주인들 다음으로 이제 커피하우스를 경계했던 두 번째 집단이 있었습니다. 또 누굴까요? 뭐 이슬람 세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종교 집단이나 의사 집단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네, 의외로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커피 도입 초기에 의사나 성직자들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즐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영국인 중에 1627년에 커피를 처음 마신 유럽인으로 기록됐던 것도 윌리엄 합이라는 그 런던 의과대학의 의사였거든요. 당시 술집 주인들만큼 커피하우스를 반대하는데 동참했던 것은 바로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커피하우스에서는 정치 토론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왕실에 대한 비판도 많았거든요. 당시 잉글랜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모이면 사람들이 정치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커피 청원서가 발표되던 1674년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2세의 경우에는 아버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찰스 1세가 크로멜이 이끄는 그 청구여도 혁명 세력과의 대결에서 1648년에 패배하고 이듬해 단조대에서 처형당했거든요. 비록 1660년 왕정 복고로 이제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찰스 2세는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뭐 비판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다는 거죠. 이 커피하우스는 왕실에 대한 비판, 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찰스 2세는 늘 이 커피하우스 그리고 여기에 출입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성들의 커피 반대 청원이 있자 이제 찰스 2세는 그 이듬해인 1675년에 커피하우스 폐쇄령을 실제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여서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이제 모든 커피하우스와 찻집까지도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격하게 반대를 합니다. 여성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불과 열흘 만에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죠. 이 왕이 발표한 커피하우스 폐쇄령을 시민들이 막을 정도로 커피는 당시 이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음료로 자리를 잡았고요. 커피하우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17세기에 여성들이 커피를 반대했다는 이야기, 이것 역시도 당시에 뭐 남성 지식인들이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이후에 역사가들이 왜곡한 얘기였던 거네요. 네, 그렇죠. 역사는 이제 승자의 기록이고 역사는 승자 중심의 역사라는 것을 뭐 잘 보여주는 것이 커피 역사입니다. 이 청원서 때문에 심지어는 당시 여성들의 커피 출입이 불가능했다, 금지됐다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역사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